안녕하세요. 어, 건강가족론에 대해서 수업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푸근해져 갖고 이제는 봄이구나 하고 그런 걸 느끼게 되고, 그런데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점점 죽어드는 게 아니고 백신도 맞고 그런다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어서 조금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하고 같이 조사론 공부도 하고, 이제 두 번째 과목은 이제 건강가족론입니다. 건강가족론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어렵거나 뭐 까다롭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동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을까? 또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가? 그런 것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요즘 가족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뭐 1인 가구도 가족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지금 뭐 미혼모, 비혼모, 아무튼 우리가 예전에는 듣지 못한 생소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 과목을 통해서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어차피 우리가 이 한 세상 살아나갈 때에 하나의 이제 상식적인 그러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부담 없이 과목을 어, 수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하게 뭐 어렵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법률적으로 조금 나오는 게 있겠죠. 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건강가정기본법도 나라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발의,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건강가정기본법을 훼손을 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동성혼인하는 거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 가정이라는 거에 대한 그 명칭을 좀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해가면서 아, 정보 같은 게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건강가정론 같이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재미있는 수업으로, 또 즐거운 수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차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교재하고 어떤 거를 수업을 할 수 있는 건가 한번 보겠고, 먼저 차례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건강가정의 등장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가정의 등장 배경과 개념이 조금 범위가 넓어서 요거는 이제 2주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첫째 주에는 건강가정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그만 소단위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에 가정생활의 현상, 그리고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 증가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한국 가족의 트렌드는 어떤 건가, 세 번째에는 한국 가족의 현 실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실태조사는 뒤에가 나오겠지만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 그게 나오는데 5년에 한 번씩 가족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처음에 2004년도에 제정이 돼 갖고 2005년도에 1차 가족 실태 조사를 했고, 2차 가족 실태가 2010년도, 그리고 2015년도에 3차 가족 실태였습니다. 작년도에는 2020년도니까 4차 가족 실태가 되겠죠. 근데 아직 그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차를 기본으로 해서 어떠한 건강 가정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가, 이거를 보는 그러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후년쯤 되면은 이제 제 4차 가족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가족의 현 실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때가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하시고 난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함의점이 어떤 것이냐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건강가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보편성과 그리고 긍정성이 어떤 게 있나, 건강가정의 개념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가정의 건강성 정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가정의 건강성 측정을 한번 해보는 그러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는 건강가정론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이 있습니다. 가족 생태학적 접근이 있고요. 요건 이제 이론의 발달, 그리고 가족 생태학적 관점의 주요 개념, 건강가정론의 적용에 대해서 보겠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적 접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론의 발달이라든지 기본 개념, 건강가정론의 적용에 대해서 보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생애과정적 접근, 여기도 생애과정적 접근에 대해서 이론의 발달, 또한 건강가정론의 적용, 뭐 이런 거를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족발달적 접근, 여성주의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예, 좀 이론적 접근이 좀 범위가 좀 많이 넓죠. 그리고 네 번째, 건강가정 기본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강가정론의 핵심된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게 건강가정 비교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건강가정 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이 어떤 것인가.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프린트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고, 그 다음에 생활 공동체의 강조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그리고 양성평등의 가족 정책과 생활과 문화를 통합하는 정책,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방향과 가정의 자립과 협동,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성을 어떤 식으로 건강가정법에서는 이념적으로 실어놨나 한번 보겠고,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그 다음에 성격, 변화, 내용에 대해서 보겠고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사회에는 어떻게 기여를 했나, 성과는 어떤 게 있나, 요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도 연관되어 있고요.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있고,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민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아이 돌봄 지원법이 있습니다. 상당히 연관된 법이 많죠. 네. 그리고 건강가정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가족정책의 개념과 정책 전개에 대해서 봅니다. 가족정책의 비전과 성과,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이 있고,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정부, 가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그리고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하는 일, 가정 양립 실천, 생애 주기별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이 있고,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가족 정책 전달 체계에는 어떤 게 있는가? 가족 서비스 전달 체계와 가족 정책 공적 전달 체계 현황에 대해서 보겠고요. 가족 정책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건강가정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가정 사업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보겠고,
건강가정 사업의 목적과 기능, 건강가정 사업의 내용, 건강가정 사업의 추진 단계 및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와 건강 가정,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의 현황이라든지 또한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건강 가정 관점에서의 다문화 가정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과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 보겠고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과 추진 체계, 여기는 사업 추진 체계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요거 중간고사 전까지 아마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하고 난 후에는 어떤 게 있냐, 하반기에는 건강가정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개념과 개발 원리, 그리고 건강가정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 프로그램의 준비 및 설계, 프로그램 운영이나 관리라든지 또한 프로그램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보겠고요. 아홉 번째는 이제 전달 체계예요. 건강가정 사업의 전달 체계,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강가정 서비스 전달 체계는 어디서 하느냐?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이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와 의미,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게 있는가?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과 또한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센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9주차에 했고요.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정의.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수료하고 다 이제 끝나고 만약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건강가정사 자격증이라는 게 부여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민간 자격증이었는데 건강가정사가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어갖고 지금은 아주 효용하게 쓰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만약에 일을 하시게 된다면은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정의에 대해서 보고, 건강가정사의 직업윤리, 또한 건강가정사가 협력해야 하는 주요 관리자 어떤 게 있는가, 여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장에는 건강가정사의 실천기술 및 사례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강가정사업의 실천 과정,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를 파악하고 계획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또한 평가 및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 다음에 건강가정사업 요구도 조사 기술, 요구도 조사 분석 기준이라든지 요구도 조사 방법,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및 상담 기술, 분위기 조성 기술이고 적극적인 경청 기술, 질문 기술, 관찰 기술,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을 보겠고요. 건강가정 사업 및 센터 업무 기술, 기록 기술, 정보 처리 기술. 12주차에는 건강가정 현장 실습에 대해서 보겠고, 실제로 실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실습을 하느냐, 실습의 목적이라든지 과정 및 태도에 대해서 1시간 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그룹 마지막 주는 건강가정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재하고 조금 실제 학습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대로 교재대로만 하다 보면은 조금 많은 분량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13주차까지 이렇게 하고 14주차는 보강에 들어가고 이제 15주차에는 시험 기말고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다 마치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례를 다 해서
우리 이제 과목이 다 끝났습니다. 그냥 끝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어, 장을 한번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가정의 등장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부 건강가정이란 무엇일까? 건강한 가정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건강가정의 등장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론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에 대해서 이제 일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강가정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건강가정이라는, 어차피 우리는 어, 옛날부터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왜 갑자기 건강가정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나오고 건강가정 기본법이라는 게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이 돼서 가정에 대한 그것을 강조를 하는가? 그런 등장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보면은 배경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이게 연구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과 관련된 연구가 그동안 많이 이제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건강 가정은 연구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가정의 건강성이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지향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함께 이제는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게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요즘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가정의 등장 배경과 관련해서 왜 건강가정 혹은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는가에 대한 맥락을 짚어보려고 이 장을 만들었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등장 배경에 보면은 여기 잠깐 볼까요? 건강편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가정생활의 현상 그리고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아까 여기서 가정생활의 현상이 뭐 핵가족화돼 갖고 예전에는 대가족이었는데 1900년도 하반기부터는 핵가족화가 돼 갖고 가정생활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모든 다양성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져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 건강한 가정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나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가족의 현 실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한 게 2015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 실태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가정생활의 현상 그리고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가 됐죠. 현재도 한국의 가족은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너무나 지금도 현재도 많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의 가족 그리고 가정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 역시 가족은 구조와 형태 그리고 기능 및 가치 등의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이를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가족 관련 주요 트렌드와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를 정책적 과제로 보고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출산이 왜 왔을까요? 그동안에 어,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1980년대 초반이었, 88년도였습니다. 후반이구나. 올림픽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애를 낳게 되면 3명 이상 나면은 건강보험, 그때는 의료보험이라고 했죠. 그 혜택까지도 안 줬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좋았고,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런 캠페인까지 해갖고 정말로 어, 출산 정책에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도 많은 것을 벤치마킹 한다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산하 제한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 벤치마킹을 해서 중국도 많이 아, 중국은 한 명인가요? 한 명 이상 남으면 뭐 호적에도 안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도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서 출산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너무나 이제 그 정책을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잘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애들을 안 낳고 그러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뒤에 보면은 나오겠는데 한 명도 안 됩니다. 한 명도 안 된다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꼴찌이고, 아무튼 우리나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원이 그만큼 부족하게 이제 앞으로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했는데, 2004년 2월에 구성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어린아이 저출산이지만 또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의학기술이 발달하여서 예전에는 60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는 거의 80은 기본으로 하고, 우리나라 평균 여성분이 83인가 4인가 그래요. 그만큼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전후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족의 건강성, 가정에 대한 관심인가. 이처럼 가족화하고 가정생활 관련한 전환기적 특성 혹은 역동적 변화는 가정은 무엇이고 어떤 요소가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이제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사는 가족의 삶, 그리고 가족 생활 자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족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고 새롭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가정생활은 날마다의 삶에서 갖게 되는 안정과 편안함, 또한 삶의 질,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세계 가치 조사라는 월드 밸류 서베이 결과 행복 결정의 5가지 요소가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 가족 관계가
있고, 재정 상태가 있고, 일, 잡이 있어야 되겠죠. 공동체와 친구, 그리고 건강, 헬스, 이렇게 나타났다는 점은 가족이 삶의 질이라든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보편성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보고에서는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건강, 가족, 경제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사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건강, 가족, 경제의 순서 자체는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죠? 표 1-1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기는 2001년도에는 거의 뭐 건강이 68.4%였는데 2006년도 49.8, 2008년도 52.1위입니다. 점점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서슴없이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뿐이 아니고 내 주변에 또 가족이나 모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먼저 꼽는 게 아마 건강이 아닐까. 특히 요즘 같은 웰빙 시대에서는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은 건강식품이라든지 건강 헬스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이런 게 너무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죠.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은 과목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 좀 쉬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